새벽 2시 고속도로 화물차 전용 휴게소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문 한 번만 열어주세요, 기사님. 잠깐이면 되니까 문만 열어주시면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릴게요. 그렇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차문 밖에는 우산도 없이 비를 다 맞으면서 속이 허하게 비치는 얇은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진한 화장을 한 5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차에 오른 그녀의 모습과 제안을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고 일해오고 있지만 저처럼 외로움과 욕망이 동시에 밀려오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날의 기억과 그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사연을 들어주시고 청취자 여러분의 지혜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새벽 2시 경부고속도로 화물차 전용 휴게소.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와이퍼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창밖으로는 번개가 번쩍거렸습니다. 잠시 잠을 자기 위해서 트럭 의자를 젖히고 누워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휴식 공간이 저와 아내에게는 호텔 부럽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내 없는 이 공간이 너무 허전합니다. 20년 전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제 인생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회사가 파산했거든요. 빚도 많았고 앞길도 캄캄했어요. 그때 아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저 몰래 모아놓았던 돈으로 화물차를 사자고 했어요. 위험한 제안이었지만 아내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10년을 달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 작은 운전석이 우리의 집이었고 이 휴게소는 우리의 쉼터였어요. 힘들었지만 아내가 옆에 있어 행복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아내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나버렸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아내는 이미 늦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함께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죠. 아내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지도 못하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 이 휴게소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자리만 남겨진 채로 매일 밤 저는 이 운전석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대시보드 위에 아내 사진을 보면서 아내가 좋아하던 이 휴게소에서, 그리고 밤이 얼마나 긴지, 혼자가 얼마나 힘든지를 느꼈습니다. 3년을 혼자 달렸습니다. 이 길을 달릴 때마다 아내가 옆에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아내는 죽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똑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번개가 번쩍하는데 웬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다 맞으면서 속이 허하게 비치는 얇은 꽃무늬 원피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데 화장이 진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으로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자주 얘기하던 그 커피 아줌마들, 휴게소에서 외로운 대형 트럭 기사들을 상대하는 여인들, 비 오는 밤 혼자인 기사들 옆에 붙는 그 여인들. 3년 전만 해도 아내가 있어서 신경 쓸 일 없었지만 요즘은 자주 보곤 했습니다. 아내는 죽었고 저는 외롭고 밖엔 비가 오고 젖은 꽃무늬 원피스가 몸에 착 달라붙은 여자의 실루엣을 보니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3년. 다른 여자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 한 번만 열어주세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저는 짐짓 딱딱한 척했어요. 하지만 손은 이미 문 손잡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새벽에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여자가 뜸을 들이더니 제 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사장님, 문만 열어주시면 모든 걸 다 해드릴게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이 상황, 나와 이 여자의 조합, 욕망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절박함이었어요. 그 여자의 절박함이 제게 전해졌거든요. 문을 열었습니다. 여자는 타자마자 숨을 헐떡거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을 것 같은 공포로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뭘 할 수는 없어요.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빨리. 그 목소리가 저에게 전해졌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커피 아줌마가 아니었다는 걸. 이건 도망이었어요. 누군가로부터의 도망.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트럭을 출발시켰어요. 히터를 틀어주면서 곁눈질로 훑어봤죠.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이 꽤 곱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눈에 띄었던 건 그 눈빛이었어요. 절망 속의 희망, 죽음 속의 생존 본능. 한 5분쯤 달렸나 싶었을 때 여자가 겨우 진정이 되는지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히터 열기에 젖은 옷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차 안 공기가 묘해졌어요. 싸구려 향수 냄새랑 빗물 냄새. 그리고 여자의 살 냄새가 섞여서 코를 찌르는데 나이 먹은 호라비 가슴이 괜히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상진.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는 여전히 빗속에 잠겨 있었고 대형 트럭들만 가끔 지나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달리던 이 길. 이제는 다른 여자와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휴게소에서 뭐 하던 거예요? 여자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실내등 불빛 아래 보니까 눈가에 주름도 있고 눈빛에는 절박함만 가득했어요. 저 남편이랑 왔는데요. 남편. 네. 그 인간이 화장실을 가고 저는 그 사이에 나왔어요. 기가 막혀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도망친 거였어요. 남편 몰래. 3년을 혼자 살아온 제 상황도 힘들었지만 이 여자의 상황은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울산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 안의 욕망이 무엇을 원하는지 느꼈습니다. 이 여자의 손을 잡고 싶었어요. 그때 반대편 차선에서 번쩍번쩍 경광등,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 순찰차였죠. 그것뿐인데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대시보드 밑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들키면 안 돼요. 그 절박함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도망이었어요. 제가 3년간 느껴왔던 그 절망감과는 다른 절박함이었습니다. 한 10분쯤 더 달렸을까요? 여자가 긴장이 좀 풀리는지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포가 아니라 감사였어요. 고속도로는 계속 이어졌고 비도 계속 내렸습니다. 앞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나왔습니다. 저는 손해를 감수하고 여기로 들어갔어요. 우리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쉬는 게 어때요?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제가 무엇을 제안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제안인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었어요. 새벽 1시 정각, 휴게소의 가장 구석진 주차 공간에 트럭을 대놨습니다. 주변에는 여러 대의 대형 트럭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 여자는 계속 뒤를 쳐다봤습니다. 뒤를 보고 또 봤어요. 그 행동만 봐도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놈이 똑똑하거든요. 차량 번호를 외웠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를 못 찾으면 딸을 찾을 수도 있어요. 딸이요? 네. 고3이에요. 공부를 참 잘하는데 그 인간이 딸아이 등록금까지 도박판에 걸어서.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였어요. 한 대의 승합차가 휴게소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끄고 마치 뭔가를 찾아 헤매는 듯이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 차다. 그 여자의 남편이다. 빨리 숨어요. 지금. 저는 재빨리 그 여자의 팔을 잡고 트럭 뒤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운전석 뒤에 침대 칸이 있는 공간이지만 그곳도 위험했어요. 창문이 있었거든요. 저는 아래를 봤습니다. 트럭의 엔진 아래, 차량의 바닥과 땅 사이의 좁은 틈. 여기 들어가요. 빨리 들어가요. 네. 사장님, 여기는. 저는 그 여자의 몸을 재빨리 그 좁은 공간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게 했어요. 숨을 쉬지 말고 있으라고요. 그리고 저는 트럭 앞으로 갔습니다. 승합차가 우리 트럭 옆에 섰어요. 큰 체구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였는데 눈빛이 광기로 가득했어요.
그 여자의 남편이겠지요. 그의 표정은 마치 사냥감을 찾아 헤매는 짐승 같았습니다. 이봐. 당신 혹시 여자 하나 못 봤나? 저는 태연한 척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는 척. 여자? 모르겠는데? 55세쯤 되는 여자야. 얇은 원피스를 입고 있고 본 적 있어? 몇 시간 전부터 여기서 쉬었는데 여자는 없었어. 남편이 갑자기 제 셔츠 카라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엄청났어요. 이 새끼가 장난하냐고. 내 마누라를 봤으면 봤다고 말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몰라요. 정말. 남편이 저를 세게 밀쳐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더 크게 일그러졌습니다. 뭐? 신용카드를 썼다고? 부산 방향? 언제? 남편은 저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음 표적을 정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음이 거칠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우리 트럭을 지나쳐 빨리 달려갔습니다. 신용카드 신호를 따라 목표를 울산으로 잡고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승합차가 휴게소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천천히 트럭 아래로 내려갔어요. 나와요. 이제 갔어요. 그 인간 신용카드 신호 따라 부산으로 갔어. 좁은 공간에서 그 여자가 힘겹게 빠져나왔습니다. 얼굴이 흙투성이었어요. 손수건이 입에서 빠졌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여자는 제 옷깃을 잡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울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밤새 달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제 자신이 무엇을 제안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제안인지도 알았습니다. 혹시 여기서 쉬었다 가는 건 어때요? 새벽 2시, 고속도로 휴게소의 가장 구석진 주차 공간. 트럭의 엔진은 꺼졌고 히터만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뒤쪽 침대 칸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은 운전석과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좁지만 아늑했거든요. 당신은 여기서 쉬세요. 충분히 쉬세요. 여자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어요. 여전히 젖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자가 옷을 살짝 만졌을 때 저는 침대 칸으로 들어가서 미리 챙겨놓은 제 여벌 옷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입어요. 내 거라 좀 크겠지만 젖은 옷보단 낫지 않을까요? 여자가 옷을 받아들고 뒤쪽으로 갔습니다. 5분쯤 뒤 여자가 나왔습니다. 헐렁한 제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왜 그리 작아 보이던지요. 저는 재빨리 침대 칸의 구석에서 파스와 연고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 사용하던 것들이었어요. 여기 앉아봐요. 여자가 침대 끝에 걸터 앉으면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췄어요. 하얀 속살 위로 시퍼렇게 피멍이 든 자국들이 마치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깨며 허리며 팔까지 그냥 어디 부딪혀서 생긴 멍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짐승처럼 짓밟히고 끌려다닌 흔적이었습니다. 팔뚝 안쪽에는 담배로 지진 듯한 동그란 화상 자국까지 선명했어요. 이봐요. 이게 다 뭡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 여자가 아니라 3년 전 제가 지켜주지 못했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였어요. 암투병하며 앙상하게 마른 아내의 몸. 제 무능함 속에서 아파도 아프단 소리 한 번 안 했던 그 여자. 그리고 저는 무엇을 해주었을까요? 병원비가 없어서 진통제도 마음껏 못 쓰게 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남편이 그랬나요?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제 호통에 여자가 참았던 서러움을 토해내듯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침대 칸이 여자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한참을 울던 여자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 인간이 제 남편이에요. 도박에 미친 인간인데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화장실을 간다고 해서 빠져나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달렸어요. 이제 어디 가든 다시는 그 인간한테 안 잡힐 거예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갔습니다. 이 여자가 왜 비 오는 밤에
휴게소에 나왔었는지, 왜 그렇게 추격을 두려워했는지, 왜 맨발로 달렸는지, 이 여자는 자신을 지켜야 했고, 딸을 지켜야 할 엄마였던 거예요. 고3인 딸 대학 등록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인간한테 맞고 있었어요. 제 인생은 망했어도 딸 인생은 망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맞다가 도망 나온 거예요. 저는 연고를 짠 손가락을 떨지 않으려고 애쓰며 상처 위에 발랐습니다. 연고가 닿자 여자가 작게 신음을 흘렸어요. 그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약 바르는 내내 여자는 숨 죽여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약을 다 발라주고 저는 침대맡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혹시 당신 딸은? 친구 집에 피신시켰어요. 저는 그 인간 시선 돌리려고 일부러 반대쪽으로 뛴 거고요. 울산에 아는 언니가 식당을 하는데 거기 가서 숨어 있다가 돈 좀 벌면 우리 딸 데려오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도 이렇게 누군가를 지키려고 했다는 걸. 자신이 고생하면서도 늘 저를 먼저 생각했던 아내였어요.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세요. 여자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울음이었습니다. 희망의 울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깨달음의 울음이었습니다. 새벽 3시 고속도로 휴게소의 가장 구석진 주차 공간. 트럭의 엔진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히터는 그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석 의자를 뒤로 뉘었어요. 그렇게 되면 차 안의 공간이 조금 더 길어지거든요. 그 여자는 뒤에 침대 칸으로 올라갔고 저는 운전석에 그냥 남았습니다. 한 공간에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앞을 봤습니다. 어둠 속의 고속도로. 주차장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다른 트럭들의 실루엣만 보였어요. 세상이 정말 조용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춰 있는 것처럼. 사장님, 괜찮으세요?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침대 칸에서 그 목소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거리에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편히 쉬세요. 저는 의자에 더 깊이 기대어 누웠습니다. 등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뭔가가 더 불편했습니다. 그건 육체적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심리적인 것이었어요. 한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밤을 지내는 그 어색함이요. 뒤에서 여자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얕은 숨. 그녀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앞을 봤습니다. 어둠 속의 고속도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세상이 있었어요. 사장님,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 한 단어, 그 간단한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대시보드 위에 아내 사진을 힐끔 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아내의 웃음이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뒤에서 여자가 뒤척였습니다. 그 작은 소리만으로도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신 차려, 이상진. 밤이 유난히 깊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밤. 하지만 이곳에는 두 사람이 깨어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서.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사장님, 주무세요? 아니요, 깨어 있어요. 저 너무 추워요. 그 말에 제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히터를 좀 더 올릴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데요?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좀 기대고 싶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도 긴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욕망이 아니었어요. 그건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사장님, 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제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해요. 아세요? 이 한밤이 제 인생을 바꿀 것 같아요. 제 옆에는 늘 나쁜 사람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저를 아무 대가 없이 지켜주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저는 아내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가르쳐줬거든요. 누군가를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요.
여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칸에서 조용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감사의 울음. 그리고 이제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울음. 저는 의자에 더 깊이 기대어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추격의 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화의 비였습니다. 한 공간에서 두 사람이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는 밤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그 여자의 인생이, 그리고 그 여자 딸의 인생이 이 밤으로 인해 바뀌고 있었거든요. 새벽 4시. 뒤에서 여자의 가볍고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자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마음을 놓은 것처럼. 저는 운전석에서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침대 위에 그 여자가 담요를 덮고 자고 있었어요.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습니다. 평온함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편하게 자는 걸까요? 3년일까? 아니면 더 오래? 저는 조용히 뒤로 올라갔습니다. 그 여자의 어깨를 덮어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담요를 좀 더 끌어올려 줬습니다. 손이 여자의 어깨에 스쳤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3년. 다른 여자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욕망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새 앞을 봤습니다. 어둠 속의 도로를, 뒤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면서 새벽 6시, 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어요. 여자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밤을 버텼습니다. 그건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숨소리가 저를 깨어있게 했거든요. 누군가를 지키고 있다는 그 감각이 말이에요. 새벽빛이 어스름하게 들어오고 있었을 때 뒤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깨어났어요. 처음에는 움직임이 작았지만 점점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침대 칸에서 여자가 올라왔습니다. 제 옷을 입은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 주무셨어요? 네. 당신은 잘 잤어요? 네. 정말 이렇게 편하게 잡은 게 언제였는지 몰라요. 여자가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빛이 올라오고 있었고 고속도로는 이제 움직임이 생기고 있었어요. 몇 대의 화물차들이 달리고 있었고 휴게소도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야 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밤의 고속도로에서 새벽의 고속도로로 1시간쯤 달렸을까요? 저 멀리 울산 톨게이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엔 그냥 통과하던 하이패스 차로까지 경찰차들이 막아서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 인간이 신고한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천천히 속도를 줄여 세웠어요. 앞에 경찰이 검문하고 있었고 차들이 한 대씩 서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저 여기서 내릴게요. 저 때문에 사장님까지 문제 생겨요. 가만히 있어봐요. 방법이 있으니까. 저는 운전석 뒤편에 있는 좁은 침대 칸을 가리켰습니다. 저 뒤로 들어가요. 입을 뒤집어 쓰고 숨도 쉬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알았죠? 그녀가 허겁지겁 침대 칸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저는 그 위로 두꺼운 겨울 이불을 덮고 베개와 잡지 책들을 어지럽게 흩뿌려 놨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지저분한 짐칸처럼 보이게. 톨게이트까지 천천히 달렸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똑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경찰관이 경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선생님, 검문 검색 중입니다. 혹시 오시면서 수상한 승합차나 혼자 여행하는 여자분 못 보셨습니까? 아니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도 잘 안 보이던데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면허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갑에서 면허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면허증을 조회하는 동안 그 예리한 눈빛이 트럭 내부를 훑기 시작했어요. 대시보드, 조수석, 그리고 운전석 뒤편 침대 칸까지. 제발 들키지 마라. 그 순간 경찰관의 시선이 조수석 옷걸이에 멈췄습니다. 아차, 어젯밤
그녀가 입고 있던 젖은 꽃무늬 원피스를 말리려고 거기에 걸어둔 걸 깜빡했어요. 선생님 혼자 운행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저 여자 옷은 뭡니까? 금방 젖은 것 같은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끝장이 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룸미러로 경찰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저거요. 집사람 거입니다. 집사람요? 사모님은 어디 계신데요? 3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오늘이 기일이라 저 옷 입고 좋아했던 바닷가나 한번 보여주려고 챙겨 나왔는데 비가 와서 젖었네요. 저는 대시보드 위에 붙은 아내의 사진을 턱짓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순간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습니다. 경찰관이 거수 경례를 하며 길을 터었습니다. 창문을 올리고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엑셀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10년을 감수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한참을 더 달렸을 때 뒤에서 여자가 올라왔습니다. 나와도 돼요. 지나왔어요.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에는 무언가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빛, 살았다는 그 빛. 아침 7시, 울산 시내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를 달리다가 마침내 시내에 도착했어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길을 가리켰습니다. 그 표정이 얼마나 설레고 있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좌회전해요. 저 건물이에요. 낡은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건물 1층에 작은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간판은 영훈 기사 식당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